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어제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과 답답함이 누적됐던 시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간혹 날씨가 더워서 갑갑하다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코로나19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활 속 방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하시고 야외 활동 때도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8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구균진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는 2명이 증가했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세요. 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2명 늘어 모두 1,8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공항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고 어제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사흘째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규 발생 수도 지난 4일 8명, 5일 3명, 6일 2명으로 점점 줄고 있는데요. 반면 최근 2주 동안 해외 유입 환자는 65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자는 어젯밤 대구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지면서 모두 25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서울 강동구에선 재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팔라우를 다녀온 이후 지난달 3일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후 지난달 29일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이달 3일 극심한 피로감과 미각, 후각 상실 등의 증상이 발생해 다시 검사받은 결과 재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네. 재확진 사례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신규 환자 발생 추이는 최근 들어 계속 안정적인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켰을지 어땠습니까? 네, TBS 취재 결과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첫날이었던 어제 많은 시민들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때이른 무더위에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고요. 또 출퇴근 대중교통에서도 1m 이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직장인들이 많은 업무지구에선 더욱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몰리는 식당에서 맞은편 좌석을 비우고 앉거나 혹은 다른 테이블과 간격을 띄우고 앉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고요. 식당에서 모든 종류의 음식을 개인 접시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도심의 재래시장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았지만 현장에선 눈으로만 상품을 보고 사라는 정부 지침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은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어겨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개인이 아파서 쉬고 싶더라도 회사 눈치를 안 보고 편히 쉴 수는 없을 거란 우려가 가장 큰데요. 정부는 일부 수칙의 경우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이달 말 세부 지침을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도 처음부터 생활방역 지침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했었으니까요. 네, 그런가 하면 또 폐쇄됐던 국립문화예술시설들도 운영을 재개했죠? 네, 무려 70여일 만입니다. 어제부터 문을 연 시설들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도서관, 미술관 등 24개의 시설입니다. 우선 국립현대미술관은 당분간 개인 관람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공연의 경우 국립중앙극장을 비롯한 5개 기관과 국립발레단 등 7개 예술단체가 활동을 재개하고요. 예술의 전당은 그간 연기했던 기획 공연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문화시설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해야 하고 시설별로 사전에 온라인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공연장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기본이고요. 좌석도 지그재그 방식으로 한 칸씩 띄어서 배치될 예정입니다. 프로스포츠도 잇따라 재개되는데요. 그제 프로야구에 이어 내일 프로축구가 개막하고 14일에는 프로 여자 골프가 시작됩니다. 다만 관중 입장이 제한된 무관중 경기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점차 관객 입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개학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등교 개학이 실시되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방역 준비하느라 바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3일 전국 초중 고등학교의 순차적 등교 개학이 예정된 가운데 많은 고등학교들에서는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교실 내 책상 간 간격을 넓히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별로 전교생들에게 나눠질 마스크와 손소독제 키트, 방역용품도 미리 구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급식실에선 식사 중에 대화를 막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됐고 또 의심 증상이 발견된 학생을 임시로 격리시킬 수 있는 공간도 교내에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교내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자가 격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등교 날짜가 다가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불안감을 드러내는 글들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등교 수업을 더 미뤄달라는 청원과 함께 등교 선택권을 달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선을 그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등교를 거부할 경우 결석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구균진입니다. 네, 구균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 서효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등교를 하게 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 방역 세부 지침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교내 확산을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준비 상황 어떤가요? 네, 그래서 어제 경북 김천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도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훈련은 등교 수업 중 37.8도의 발열 증상을 보인 학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채 진행됐습니다. 등교 전에 학생이 열이 나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을 보이면 학부모가 학교에 통보하게 하고 또 학교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열이 있는 학생은 격리 후 보호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찾도록 안내합니다. 교육부는 교실 내 코로나19 대응 물품 준비 현황과 급식실, 교실에서의 거리 두기 실천 방안 등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모의 훈련을 통해 등교 수업 이후 확진자가 발생할 때 대응 방안을 좀 더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변경된 사안은 학교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즉각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하는 겁니다. 원래 지침에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정에서 3, 4일간 증상을 살펴보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또 창문 일부는 열어놓아야 한다는 조건 아래 교실 내 에어컨 가동도 교육부가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등교 수업 관련 학교 방역 세부 지침 수정본과 교수 학습 평가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이 발견이 되면 원래는 자가에서 3, 4일 동안 지켜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게 더 안전한 방향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서 기자가 청년 문제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셨는데 대학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면 수업이 점차적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서울대학교가 실험, 실습, 실기 수업에 한해서 대면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피아노 실기 수업과 국악 실기 수업 등 20여 개 수업이 어제 교내에서 진행됐고요. 의과대학도 실습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범대 체육교육과도 실기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와 같이 다른 대학들도 속속 대면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지난달 사립대 총장협의회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대학 193개 가운데 22곳이 지난달에 실습 실기 수업을 대면으로 재개했고 서울대학교처럼 이달 중에 수업을 재개하는 학교는 36곳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가 학내 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실습 과목을 지난달부터 교실에서 진행했습니다. 한국외대도 지난 4일부터 회화 수업을 포함한 실기 수업을 교내에서 진행했고요. 고려대학교도 오는 11일부터는 실기 수업을 위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실습뿐 아니라 이론 강의도 대면으로 진행하려는 대학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쯤이면 대학 10곳 중 4곳가량은 모든 강의를 대면으로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개학과 더불어서 이제는 대학에서도 온라인 강의 방식을 대면 강의로 점차적으로 바꾸어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또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던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대학생들도 사실상 2달 이상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개강 초기부터 그래서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요. 어제 동의대학교와 동아대학교 등 부산 지역 13개 총학생회로 구성된 부산시 총학생회 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일부 환불과 대학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은 1학기 등록금 반환이 힘들면 계절학기나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또 특별 장학금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대학 회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감사 기준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학교 측에 또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요. 학생들은 학교 측이 일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학생 1,200명가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가량인 9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면서 등록금 환원 요구를 장학금으로 무마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학가 전반적으로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특히 예술계 대학생들 불만이 크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예술대는 보통 실습 수업이 다른 전공에 비해서 많고 전공도 특수성을 띠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100만 원가량 등록금을 추가 납부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원격 수업이 실시되면서 이런 실기 수업은 어려워졌고 그래서 수업의 질은 낮아졌는데 차등 등록금이 그대로 유지돼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진 건데요. 어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는 전국 34개 예술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예술대학생 네트워크가 등록금 반환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가에서도 재난 상황을 선포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네. 교육부나 대학 책임자들은 아직도 비대면 수업 외에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업만 원격으로 진행되고 실습 과제는 이전과 똑같이 나오고 있어서 학생들끼리 작업실이나 연습실을 대여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지출은 늘고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과 계열별로 등록금을 달리 책정하는 현행 등록금 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학생과 대학, 교육부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 거버넌스의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네. 대학교 등록금 환원에 대한 갈등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의가 되어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도 모두가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이 2분기부터 청년 고용 충격이 본격화할 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군요. 네, 청년들이 받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올 2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어제 발표한 청년
청년 고용의 현황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보면요. 숙박과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지원 임대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률이 하락세로 급격히 전환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에서도 일시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연구원은 3월 중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감염이 확산한 데 따른 영향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2분기 이후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현재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취업 준비생들은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하면 단기적인 임금 손실뿐만 아니라 경력 산실로 인한 임금 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취업한 경우에도 경력 초기에 직장 선택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향후 경력 개발에 저해로 이뤄질 수 있어서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청년층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10년 이상 계속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취업 청년은 배제되기 쉬운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이전부터 사실 취업난이 좀 지속되면서 안 그래도 청년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간 계속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청년 우울증,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결국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청은 지난 4월 말부터 어제 저녁 6시까지 청년들을 상대로 무료 심층 심리 상담을 해주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원래 모집 공고상에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 중 500여 명에서 700명까지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었는데요. TBS 취재 결과 어제 저녁 6시까지 신청 건수는 무려 1,568건에 달했습니다. 계획됐던 최대 모집 인원의 2배 이상의 신청자가 몰린 건데요. 네. 최근 3년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보면 자살 위기 등 고위기군의 비율이 2017년에는 4,900여 명 중 10.8%, 18년에는 7,300여 명 중 8.5%, 지난해에는 6,500여 명 중 8%로 꾸준히 8% 이상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건강보험 관련 통계도 보면요. 청년 공황장애는 2015년 3만 1,00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6만 1,000여 명으로 무려 93.8%가 증가했습니다. 꽤 증가했는데요. 네, 그렇죠. 서울시 청년청이 추진하는 이 사업 외에도 서울자원봉사센터 코로나블루 극복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 모집 등 각종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요. 청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포츠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여러 스포츠 경기들이 개막을 이미 했거나 또는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한국 프로야구가 무관중으로 개막한 데 이어서 내일은 프로축구, 또 오는 14일에는 여자 프로골프가 무관중으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은 관중 없이 경기를 진행하지만 단계적으로 부분 입장이 허용될 전망인데요. 체육대회도 대회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종목단체의 결정에 따라서 방역 원칙 준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개최됩니다. 다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등교 개학 일정과 연계해서 6월 이후부터 차차 재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잠정 연기됐던 올해 유럽 수영선수권 대회 결국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네. 유럽 수영연맹은 현지 시간으로 5일 홈페이지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올해 유럽 수영선수권 대회를 내년 5월 10일에서 23일에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이 대회는 이달 11일에서 24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네. 이 코로나19 확산 탓에 오는 8월로 잠정 연기됐다가 결국 내년까지 미뤄졌습니다. 한편 유럽 수구 챔피언스 리그와 여자 수구 유로리그 또 수구 유로컵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해외 상황도 살펴볼까요?
네, 월드오미터 집계를 보면 어제 밤 9시 30분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이제 전체 26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7만 4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았고 영국도 3만 명을 넘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탈리아도 지금 3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보이고 있고 스페인과 프랑스는 2만 5천 명대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같은 시간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이제 380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또한 미국이 125만 명을 넘어서면서 가장 많고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은 다음 주부터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는 외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가게의 영업을 중단하고 불필요한 이동은 제한하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일단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 하에 검사 추적 격리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오는 10일 봉쇄 조치 완화 출구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외 국가들 상황까지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서유선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특히나 지역 감염이 크게 줄면서 어제부터 이제 생활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최근 2주간 확진자들을 봤을 때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억하시겠지만 4월 13일에도 그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던 신천지 교인이라든가 네네. 또 4월 18일경에 그 부산 클럽을 갔던 대구 19세라든지 그분들의 감염 경로를 밝히지 못한 채 끝났는데 최근에 이번에는 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 전수 검사를 했던 80대 여성분 그리고 몸살이라든가 이제 발열이 나서 영남대병원 진료를 받으셨던 70세 여성분, 또 경북 경산에 계신 분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렇게 그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 어딘가에 모르는 감염원, 감염 전파가 젊은 사람도 감염시키고 또 이렇게 어르신도 감염시키고 있고 계속 감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 김경우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듯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중 대부분이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주 단순한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잘 확인을 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수의 확진 환자들이 생겼던 거잖아요. 예. 근데 방역 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한 환자들이 대구나 경북의 지역 사회에 상당히 있었다라는 의미고요. 그분들이 그냥 본인도 모른 채 가볍게 앓고 지나간 것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방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가지 또 걱정이 되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제 용인에서 그 통계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28일 만에 확진 환자가 한 명 발생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해외 유입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전파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게이 클럽을 또 가셨나 봐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수백 명이 다녀간 게이 클럽을 다녀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한 이제 집단 전파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또 사례여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용인에서도 뭐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대구 경북 지역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몰려 있긴 하지만 그 어느 지역도 방심할 수가 없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이네요.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뭐 유입이 되어가지고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들은 이제 열어둬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도 일부
이제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숨은 감염자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가 정부의 생활 방역 방침보다 더 강한 대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구시는 대유행을 이제 경험한 이제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고 나서도 대구만큼은 굉장히 강력한 방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네.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한 행정명령을 오. 대구시장이 이제 부과를 했는데 꽤나 그 과정에 강력한 네, 꽤나 금액이네요. 강력한 조치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대구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네. 이제 대구시장의 임의로 이제 나온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에 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방역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이제 충분히 이런 좀 강제적인 행정명령 외 아니어도 대구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약간 좀 갈등을 좀 유발하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재양성자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이 재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을 통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재양성 사례가 처음 발생한 지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원인이 뭔지 확실하게 밝혀지질 않았어요. 네, 지금 재양성 신고된 건수가 356건이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그 바이러스가 과연 감염력이 있는지 바이러스 배양 시험에서는 아직은 29건에 대해서는 1, 2차 배양 검사까지 했는데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 79건에 대해서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는가를 네. 봤을 때 접촉자에 대한 추가 전파도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재양성 나오신 분들이 항체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사 중에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감염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최종까지 좀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재양성된 환자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는 죽은 바이러스 찌꺼기다. 네. 전혀 감염력이 없다.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찾아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런 분들에게서 죽은 바이러스 찌꺼기가 한참 뒤에까지 계속 나오는지라든지 네. 증상은 왜 생겼는지 물론 이제 다른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증상이 생겼는데 이제 우연히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은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아니라고 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아직까지는 감염력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그렇다면 코로나 외에 다른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완치된 이후에 죽은 바이러스라든가 바이러스 찌꺼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몸에 남아있지는 않는 편인가요? 일단은 그 재양성된 분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다 음성 판정은 받았는데 기침이 생기고 가래가 있고 열이 나고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죽은 바이러스인데 왜 이렇게 열이 나고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코로나19로 인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아니고 다른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거기서 나온 그 바이러스, 죽은 바이러스 찌꺼기가 우연히 네네. 나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바이러스 감염증에서도 그렇게 다 나은 상태에서 계속 나오는지는 저희가 이렇게 PCR 검사를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병 때 이렇게 계속 다 나은 다음에도 추적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지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재양성 사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닐 텐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네. 주목하고 있냐면 이렇게 사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형편이 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랑 중국 정도예요. 네, 사실 다른 나라는 지금 한창 진행 그렇죠. 중이죠. 진행 중인데다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진 환자들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완치가 된 환자들까지 추적해가지고 그분들의 상태가 어떤지까지를 제대로 관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광둥성에서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19의 재양성률이 한 14% 정도로 한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용하는 진단 키트의 정확도와 관련된 문제도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를 놓고 보면은 방금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하신 대로 재앙성의 경우에 그것이 유행의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재앙성 환자들이 생기고 도대체 왜 생기는지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연구는 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제 숨은 감염자들이 중국의 지역사회에 도대체 어느 정도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런 숨은 감염자들이 과연 유행 종식을 선언하는 상황인 중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중국 내 그리고 중국 바깥에서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개학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방역이 시작이 됐고 이제 곧 고3 학생들부터 등교 개학을 하게 될 텐데요.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학교 현장에서 99% 정도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어컨 사용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에어컨 바람은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2m 거리를 띄운 이유도 이제 비말이 날아가는 거리를 계산해서 이제 2m를 띄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바람이 이렇게 옆으로 불게 되면 비말이 그만큼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그러니까요. 증가하기 때문에 네.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을 방향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음압 격리실 하는 경우에도 병실의 기압을 낮춰서 바람이 병실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원리거든요. 그리고 또 수술실은 양압 수술실에 그래서 밖에 있는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수술실에 있는 바람이 오히려 밖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또 양압을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공기나 비말 감염에서 바람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에어컨이 있어서 네. 천정형 같은 경우에 좀 바람이 뭐 위에서 내려온다든지 또 세워놓는 건 바람이 옆으로 분다든지 바람 방향이 다양해서 일단은 바람을 통해서 학생들 간에 이런 비말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걸 조금 최대한 막는 그러한 조금 고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 방역 당국에서도 고민 중이고 다른 데에서 나온 어떤 실험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천정형으로 해서 바람이 이제 천정에서 이렇게 옆으로 퍼지고 그 차가운 공기가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정도의 냉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비말을 멀리 퍼뜨리는 효과가 없는지는 한번 실험을 해서 최대한 바람이 없이 공기를 좀 차갑게 하는 아니면은 공기를 차갑게 하는 것보다 뭐 다른 방식의 냉각 실내를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그런 것도 다양하게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학교 건물이 오래된 경우에는 뭐 요즘은 거의 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아직까지 그 돌아가는 선풍기 같은 것을 쓰는 교실도 있잖아요. 또 그럴 경우에도 걱정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바람이 이제 학생에서 이제 바깥으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면은 사람 간의 바람을 통한 비말 감염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선풍기 바람 방향을 또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전부터 코로나19의 예방 수칙 중에 하나가 그 밀폐된 공간을 피해야 된다는 거,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학교 교실에서도 환기를 잘 해주어야 할 것이란 말이죠. 그 환기를 할 때도 예방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환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권장이 되어야 되는 방법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사실은 실내 공기 환기는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실내에서 축적되어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이나 미세먼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의 같은 경우에도 이 밀폐된 공간에서 사실은 바이러스 전파가 오히려 더 잘 된다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환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
환기 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를 했는데 네. 일단 창문을 열 때는 반드시 두 방향을 동시에 열어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아. 네. 그리고 1시간에 2번 정도 환기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창문을 열 수 없는 방은 공조가 되는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어쨌든지 간에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라는 안내 지침을 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들이 학교 현장이라든가 혹은 사무실 같은 곳에서도 환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지침 같은 것들을 좀 권장하는 형태로 내놓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창문을 그 두 방향 동시에 열으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교실이라고 하면 운동장 쪽 창문과 복도 쪽 창문을 맞습니다. 같이 열으라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두 방향으로 열라는 의미죠. 네. 이런 내용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또 각계 가정에서도 참고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하다거나 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도 도움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 그러니까 헤파 필터를 써서 하는 것은 바이러스 자체, 비말은 거를 수 있지만 바이러스 입자 자체를 거르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필터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실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해롭다는 것에 대한 좀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큰 효과가 없거나 또 오히려 조금 효과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다른 방법의 어떤 공기 정화 장치, 뭐 필터로 이용하고 뭐 자외선 살균이라든지 조금 더 좀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는 공기 정화 장치가 있다면, 여과 장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한번 고안해서 도입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지침 내용을 보면요. 학교에서 생활하는 내내 급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마스크를 쓴 채로 달리기를 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거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네.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 공적 마스크로 나눠주는 마스크의 대부분이 KF94 마스크나 KF80 마스크인데 맞습니다. 뭐 착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성인들도 KF94 마스크나 KF80 마스크를 하루 종일 착용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답답하죠. 예, 그런데 뭐 10대 이하의 청소년들이나 혹은 아동들이 그런 KF94 마스크나 KF80 마스크를 학교에서 내내 착용하고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일단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와 관련된 비말 전파 가능성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열이 나는 아이들을 학교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한다라는 전제하에서 학교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개학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중국에서는 지금 N95 마스크를 쓰고 달리다가 10대 3명이 사망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최소한 실외 활동을 할 때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을 교육당국에서 강력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또 잘 지켜질지가 걱정이 되는 게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나오면 학교 자체가 폐쇄가 되는 네.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 행정당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마스크 같은 걸 강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임을 좀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학교에서 방역과 관련해서 좀 미흡한 조치들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계약과 맞춰가지고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이 좀 세심하게 좀 지침을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바이러스를 막다가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칫하면 뭐 생명을 잃는 네. 그런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오히려 실외 활동 시에는 억지로 마스크를 쓰게끔 하는 것이 훨씬 위험할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이게 충분히 거리두기를 하면은 실외 활동을 할 때는 사실은 또 그리고 1차적으로 걸러진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완벽하진 않겠지만 열 체크도 하고 증상, 호흡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학교를 안 보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아이들도 힘들게 하고 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지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생들도 문제지만요. 또 수업 시간 내내 말을 해야 하는 교사들도 참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어떤가요? 네, 일단 마스크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또 이제 지금 마스크가 남아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스크 공급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마스크냐 그리고 과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루 종일 교사는 제대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말입니다. 대한 네.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이 KF94 마스크나 KF80 마스크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 오염이 굉장히 걱정이 덜 되는 상황에서는 굳이 그런 마스크까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덴탈 마스크, 방역 당국도 이야기했지만 덴탈 마스크나 호흡이 좀 편한 첫 마스크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의 비말 전파는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마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과하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도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제는 해외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국가별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또 기후가 따뜻할수록 확산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게 완화 정도가 어느 정도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한편 예를 들면은 젊은 연령층이 많은 국가, 또는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 좀 일찍 돌아가시는 국가는 아무래도 저소득 국가라든지 통계가 좀 제대로 안 잡혀서 또 그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또 하지만 또 인구 고령화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날씨 온도 자체보다는 어떤 좀 다른 환경 요인, 뭐 자외선 지수라든지 또 아니면 아무래도 좀 실내 밀집 환경이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31번 확진자가 슈퍼 전파라기보다 이제 슈퍼 전파가 일어난 장소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 특히 이제 밀집된 데서 이런 대중이 자주 모이는 그런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보고가 되어 있는데 네. 어떤 또 좀 작은 이런 사건들이 겹쳐서 이제 또 큰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차단하지 못한다고 하고 또 무증상 감염자를 우리가 그분들을 선별 검사하지 않는 한 찾아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조치는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연령, 뭐 아니면 온도 이런 거보다 우리가 이제 방역 정책을 얼만큼 성실히 잘 수행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연령대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개별적인 원인들 자체보다는 좀 복합적인 환경 요인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방역 대책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미국 연구팀에서는요, 코로나19의 변이가 심하고 또 전염력이 강하다. 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변이를 했다는 건지 또 감염병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가장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제 변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작은 변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3,500개 정도의 변이가 이미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3,500개의 변이들을 다양한 연구진들이 이제 다양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질문하셨던 로스 앨러머스 국립연구소의 미국 연구팀이 현재까지 14개의 변종을 발견을 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기준대로 3,500개 변이들을 이제 분류를 해봤더니 14개 정도의 변종이 있고 어쩌면은 그 중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은 좀 더 전파력이 강한 변종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가설을 내놓은 것인데 그런데 사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이 3,500개의 변이 연구들을 다 살펴봤더니 네. 아직까지는 전파력이나 살상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연구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의 연구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행스러운 일은 저는 이제 후자의 연구가 좀 더 신빙성이 높은 연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까지는 전파력이나 살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이는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항상 변이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이가 만에 하나 생길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생기면은 지금 개발 중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나 이제 의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영국 쪽으로 가보면 사망자 수가 날로 늘어서 유럽 국가 중에 지금 사망자가 가장 많아졌거든요. 이렇게 영국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사회 문화적으로 좀 개방적이고 자유적인 분위기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3월 14일 날 그 보리스 총리가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할 때 우리고 또 이제 곧 이탈리아와 같은 상황을 닥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지만 어떤 그쪽 사회 문화적인 어떤 봉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시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잘 통제되지 않는 어떤 국민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네. 또 아니면은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기억하시겠지만 찰스 왕세자부터 해서 뭐 보리스 총리도 그렇고 또 보건장관까지 다 코로나 감염에 걸린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참 그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그 효과적인 방역책 없이 이제 고위 관리까지도 감염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제 PPE 재고 그 개인 보호 장구 재고가 좀 굉장히 부족해서 사람들이 의료진들이 많이 또 시위를 한 것도 본 적이 있겠고요. 예.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지금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임계점을 초과할 정도의 많은 중환자들이 생겨서 이미 그 계속 나오는 중환자들은 계속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태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고연령층이라든지 또 비만 인구가 많다라든지 이런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지금 요인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잘 잡히지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